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시민들의 표정이 한결 더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쓰겠다라는 선택을 한 시민들도 꽤 많아 보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죠.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재판받았습니다.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한 건데 증거로서 사진을 보라, 눈도 안 마주치지 않았냐라는 주장입니다. 그 이후에 검찰의 반박은 뭔지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눈도 안 마주친 사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눈 마주친 것 빼고 다 한 사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호응.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 때 합당한 호응 조치를 갖고 올 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윤 대통령 결단에 호응하자라는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신뢰가 평생 계속되길 바란다라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우리 정부가 밝혔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세. 경향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자, 주말에 민주당 지도부는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외교 실책이다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독도 위안부 문제 논의했다라는 의혹도 끄집어냈고요. 폭탄주 마신 게 외교 성과냐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자위대 한반도 진주 같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일각에선 한편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기소. 오늘 중앙일보가 신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일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성남FC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는 검찰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직도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의혹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국회로 체포영장이 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올인.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올인 함께 보시죠. 프랑스에서 지금 격한 시위가 일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 인형을 불태우는 화형식까지 열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유는 국민 반대 70%에도 연금 개혁을 마크롱 대통령이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연금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한 상황. 마크롱 대통령은요, 여소야대인데도요, 모든 걸 걸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죠.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지하철 버스 탈 때 마스크 썼다 벗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오늘 어떻습니까? 좀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입니다. 일단 역사 내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알리는 안내 포스터가 승강장 곳곳에 설치가 됐는데요. 다만 저희가 출근길 시민분들을 만나보니 실제로 마스크를 열차 안에서 벗은 분들은 한 칸에 2~3명 정도로 드문 편이었습니다. 아직은 혼잡한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불안하다는 반응과 함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 마스크를 썼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곳은 버스,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과 마트 같은 대형 시설 내의 개방형 약국입니다. 그 외에 일반 약국과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비록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마스크를 적극 써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히 고위험군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안전하다고 권장합니다.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이 얼마나 붐비는지 알고 싶다면 또타 지하철 앱이나 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사 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였지만 불편하고 답답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선택은 우리 국민들에게 달려있지만 한결 가벼워진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초고밀도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써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비대위원 출신의 국민의힘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2주에 한 번씩 재판받고 있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눈도 마주친 적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유동규 씨 등등의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문기 폰의 진실, 평산 사죄의 메시지라는 두 개의 이야기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김문기 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망 직전 발신인이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문자가 다수 있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취재진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지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재직 시절에 김문기 처장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문기 씨가 콘서트를 김문기 처장이 직접 몰았다는 혹시 공감대가 있으세요? 두 번째 공판 마쳤습니다. 심경 어떠세요? 검찰 의견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들 많이 와 있는데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눈 마주친 적 없다라는 겁니다.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 친 적 없다고 말한 적 없다. 골프든 쳤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김문기, 호주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한 번도 눈 안 마주치지 않았느냐라는 걸 근거 중에 하나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라, 사진 보라, 눈 안 마주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논거가 사진을 보면 눈이 마주친 적 없는 사이다라는 건데, 김수경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사진에서는 보통 이렇게 정면을 보죠. 그렇죠. 눈을 출장 가서 상사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할 일이 물론 식사 자리 같은 데에서야 눈 마주치고 얘기하지만 사진 찍고 하는 영상 속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장면 속에서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반대로 김문기 씨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는 너무나 많죠. 일단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알고 지내다가 모를 수도 있고요. 모르고 지내다가 알게 돼서 알 수도 있지만 사람을 알고 지내다가 모르는 사람이다가 다시 알고 지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 폰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이 돼 있다던가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딱 성남시장일 때만 몰랐다가
경기지사 할 땐 또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남지사 시절에 그 사람을 몰랐다고 한 말은 참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호주 출장 자체가 출장자가 원래 김문기 씨가 아니었다가 이재명 시장이 편한 사람, 아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다고 해서 정진상 씨가 김문기 씨를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김문기 씨가 돌아와서 대장동 사업을 실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직접 보고했다는 것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정황 증거들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알았다, 김문기가 알았고 서로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가장 지금 좀 신빙성에 지장이 생기는 대목이 뭐냐면, 김진 기자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김진 기자가 진행하는 인터뷰에 나와서 사진을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골프를 친 적이 없지만 사진을 조작해서 마치 골프 친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자기는 골프 친 적 없다고는 안 했다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자기가 궁지에 몰린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김문기 씨를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만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사이다. 물론 이제 영상을 보면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잘 아는 사이처럼 친밀하게 대화하는 영상은 없다. 이 부분을 이 대표 측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교수 말씀하셨듯이 재판에서 골프 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에 의해서 저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께서는 이 거짓말이다라고 단정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라는 취지로 저 말을 한 것인지, 조작 발언을, 아니면 단체 사진 중에서 4명만 골프 친 것처럼 잘란 부분을 조작했다고 한 것인지는 이재명 대표 본인만 좀 알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뭘 조작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아마 전체 사진이 있을 텐데 그 일부분 아마 김문기 씨하고 가까이 있는 그 사진 일부분은 아마 별도로 이제 그 발췌를 해가지고 공개한 것이라는 것으로 들리고요. 골프를 안 쳤다라는 주장은 아니다. 그 뭐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거를 많이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기억하냐 못하냐 이걸로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로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관계를 달리 이야기했을 때 허위 사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관련된 허위 사실로는 선거법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근데 기억하냐 못하냐 이걸 가지고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선거를 굉장히 많이 치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관계의 영역은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셨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 재산 신고를 10억인가 15억인가를 누락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예를 들면 20억인데 10억이나 15억을 누락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또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주식 투자, 윤석열 후보께서 그때 당시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 관계를 전부 다 끊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사실관계의 영역이냐, 아니면은 사람을 기억하냐 못하냐, 기억의 영역이냐에 따라서 선거법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틀려지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왕에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 결과를 통해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주장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단할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눈 마주친 적 없는 사이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
하지만 검찰은 고 김문기 씨가 사망하기 전 휴대전화에 이재명 이름으로 발신된 문자 메시지가 다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 재판 때 2021년 11월에서 12일 연락처 이재명 문자 수신이 돼 있다. 이재명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있다. 휴대전화에 이재명 생일이 기록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른 500명 팀장은 이 대표가 모를 수 있어도 고 김문기 씨는 모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그만큼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을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보한 만큼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문자도 많이 왔다라는 걸 공개하기도 했고요. 네, 뭐 일단 지금 당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르게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기억이 없다, 기억의 영역을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단순히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성남시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부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연락처를 알고 있고 또 단체 문자를 보낼 만큼의 그런 일종의 정치인이면 관리하던 명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남시장 때 여러 가지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고 또 김문기 씨가 작성했던 여러 가지 보고서에는 사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메모도 남겨져 있고 자기가 직보한 사항도 나 있는데 모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기억의 영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이것은 건강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재판부에서 이 사람이 아는 것과 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이제 세계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저 말 돌리기 솜씨는 저는 정말 가히 아주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 채널A에서 우리 김진 앵커와 나눴던 대화 저희가 무수히 봤는데요. 아니 이제는 자기가 골프 안 쳤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또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걸 보니 나중에 내가 눈은 안 마주쳤지만 저 사람하고 한 번도 눈이 뭐 스쳐 지나간 적은 없다. 뭐 이런 건 또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진 않을까. 정말 그 다음의 대사가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글쎄요, 이 정도의 뭐 대선 후보 정도였으면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이거는 좀 인정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의심받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이 건강의 영역이다. 김연아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호주 골프 같이 동행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그만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출석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외국 골프장은 거기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는 러프가 길어요. 그래서 공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같이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과정들을 갖다가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유동규 씨는 그날 같이 있었잖아요. 호주 골프장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단체 사진인데 4명만 딱 국민의힘이 조작을 해서 골프 친 것처럼 해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은 2인 카트 2대를 빌려서 4명이 골프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조작하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표께서 그때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말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기억이 좀 다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하는 그날의 골프장에서는 2인용 카트 2대를 빌려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던 게 김문기 씨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군요. 네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혼자서 카트 몰고 뭐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안 했을 거니까. 제가 재판을 방청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재판인가 코미디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보지 옆에 같이 찍는 사람 얼굴 봅니까?
그 눈 마주치면서 서로 간에 눈 마주치면서 사진 찍는 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웨딩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김문기 씨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웨딩 사진 찍었습니까? 골프가 왜 중요하냐면요. 골프를 쳐놓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골프 안 쳤다. 저 사람이랑 같이 내가 골프 쳤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야기 풀어나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김문기 처장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눈 한번 맞춰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걸 딸한테 보낸 그 동영상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지어 이재명 대표 생일이 그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이재명 대표 생일을 찾아봤어요. 12월 22일이에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싶더라고요. 그 김문기 처장이 언제 사망을 했느냐? 12월 21일 날 사망했잖아요. 그 다음 날 나와서 나 김문기란 사람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날이 12월 22일이라고요.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이 사람 알고 모르고 뭐 기억의 영역이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가 왜 중요하냐면 김문기를 아는 것은 대장동을 아는 거고요. 김문기를 모르는 것은 대장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에 있어서 엄청난 전략 미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는 거는 무지하게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라면 대표님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유죄는 인정합시다. 중요한 거는 100만 원이지 무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0만 원만 받아도 괜찮단 말이죠. 뭐 도덕적으로야 좀 그럴 수 있지만 뭐 선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한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100만 원 넘게 받으면 야당이 괴멸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재판장님 99만 원까지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아득바득 이런저런 정황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무죄다,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진짜 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견해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라고 변함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던 인물이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측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다.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유동규를 보좌하던 김문기를 기억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번엔 여당의 반응입니다. 김문기 씨 업무도 하고 골프도 치고 카톡도 하는 등 눈 마주치는 것 빼고는 다 한 사이다. 이재명은 거짓의 탑을 그만 쌓아라 라고 비평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 김문기 씨는 유동규를 보좌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던 인물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좌하던 사람도 아니고 나를 보좌하는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기억하겠냐. 잘 기억이 안 날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과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합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한데 기왕이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재판 결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선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가는 아니래도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관한하는 법률가 이상의 어떤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법률가 이상의 어떤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전에 이제 김은혜 도지사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건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라든지 기소는 과합니다. 이게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십수억씩이나 누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기억하냐 못하냐 물론 이제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하냐 못하냐가 중요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기억의 영역입니다. 사실관계의 영역에서
말하자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불송치 무혐의하면서 기억의 영역인 사람을 기억하냐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다 하면은 선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코미디처럼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또 과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서 2심 유죄를 뒤집은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은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부결을 했지만 다음번에 찬성할 의원들은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성남FC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 428억 약정 의혹은 제외, 보강 수사할 수 있고 그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도 있죠. 지난달 구속영장 기술한 수준으로 먼저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혐의에 대해서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 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거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건 또 그거대로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네네. 다른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다시 청구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현동,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백현동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종상향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라고 하면 국토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협박을 하지 않았으면 백현동 4단계 종상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말을 곰곰이 풀어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상향 4단계 해가지고 백현동 그 시행사가 깔끔하게 3천억 벌었다고 그렇게 성남시 자체 그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배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 사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건 중에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큰 사건은 제가 봤을 때 돈이야 뭐 이제 대장동이 더 크겠지만 그 쌍방울 관련된 대북 그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파급력이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428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뇌물죄 약속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소장에서 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도 김만배 씨나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진술을 갖다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손해를 갖다 끼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 주말에 다시 한번 그냥 쓱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이제 피해 금액을 4,800억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의 예산이 3조였대요.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남시 전체 예산의 무려 16%에 해당하는 손해를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손해를 이재명 대표가 끼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징역이 11년 이상 나올 아주 엄정한 그러한 범죄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으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겠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재명 이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꼬붕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얘기. 그거는요. 그분 말씀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꼬봉입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얘기하는 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까? 더 모욕적이죠.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속어, 꼬붕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모욕적인 거다. 이재명 외 대안은 없다라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문 전 대통령 전언을 두고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일단 김수영 교수님, 이상민 의원은 왜 이렇게 화가 났죠? 꼬붕이냐? 꼬붕은 사실은 속어죠. 일본어 외래어죠. 일본어로 뭐 부하라든가 졸개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요. 뭐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당이 화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런 시국에서 이재명 말고는 대안도 없으면서라는 말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그것은 비명계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일 수 있죠. 예. 사실 대안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면 대안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버텼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민주당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었다면 지선은 물론이거니와 총선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대안이 없어질 때까지 저는 버텼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정말 총선이 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이재명 대표만큼 큰 인물로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빨리 물러나라.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면서 시간표 짜가지고 퇴진하는 게 어딨냐. 빨리 물러나라. 그래야 당이 그래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갖고 재정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비명계의 의견인데 뭐 지금 안 퇴진하고 있잖아요. 퇴진할 생각도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저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고요. 사실 이게 꼬붕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상민 의원이 저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 지금 비명계가 이 대표에게 요구하는 사퇴 요구의 어떤 분위기를 이 꼬붕이라는 단어에 왜냐면 전직 대통령까지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까지 불러와도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우리가 거기 꼬붕이냐 부하냐 시킨 대로 다 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상민 의원도 박지원 원장이 하는 말이 저게 사실일까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비판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이 굉장히 지금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개딸들에 의해서 칠적에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수박 칠적에 올랐던. 수박을 붙여줘야 돼요. 수박 칠적에 아주 대표격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과 그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결국 민주당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이대로 가겠구나 싶은 어떤 절망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문재인 부하냐 순화한다면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외에 대안 없다? 저런 말 안 했다는데. 박지원 전 원장의 전언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절대 정치적 메시지 말하지 않아. 이재명 외에 대안 없다는 언급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 가만히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뭐랄까요? 어떨까요? 박지원 원장이 이재명에 대안 없다고 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은 대통령 그런 말 안 했다. 문 전 대통령. 이재명에 대안 이 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외에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죠. 친문 인사, 문 만난 사람들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아주 불편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뭐야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말 한 거야 안 한 거야 라는
소위 작은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같이 만난 건 아니고 박전정 원장과 따로 그 이후에 만나는데 바로 돌직구쇼 출신의 박용진 의원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치인 증오의 씨앗이 갈수록 증폭,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해진다. 좌포 찍기, 문자 폭탄 등 갈등 분열 상황을 걱정하고 계시다. 오히려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 라고 문 전 대통령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이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단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개딸들의 이 같은 좌표 찍기에 대한 비판의 발언도 있었다라고 박용진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박용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올라오자마자 만난 기자가 누구였을까요? 김진 앵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들었는데 박 전 원장이 전한 이재명 외에 대안은 없다. 이재명 중심으로 소위 뭐 뭉쳐야 한다라는 류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참 진실 공방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를 가정해 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박씨인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말을 했을 가능성. 예. 왜냐하면 지금 전한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 같은 말을 했는데 다르게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같은 옷 다른 느낌.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 두 배우나 어떤 그 캐릭터나 체형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건데 같은 미팅인데 지금 다른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민주당 상황에 개입하는 메시지를 안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양쪽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좀 객관적인 해석인데 이걸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자꾸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 의중을 물어볼까? 일종의 당내에 리더십이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뭔가 좀 책임감 있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라는데 이재명 대표 그거 안 되고 당 중진들은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일종의 문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과연 지금 어떤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냥 아주 평이한 얘기만 했는데 각자가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해서 발췌해서 재조립해서 지금 양쪽에다 쏟아내고 있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제명하라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논리가 갑자기 이렇게 튀네요. 제명으로. 요즘 민주당에서는 좀 뭐만 하면 너 제명.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유, 민주당의 5선 의원으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나 매번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의 분란을 조장했다.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치성을 뒤흔들고 민주당 지지자에게 폭도 프레임을 씌웠다. 이에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는 이상민 의원의 제적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청원을 올리는 분들의 뭐 자유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냈는데 그 회고록의 주장들이 상당히 정치적 파장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쪽팔리는 시대, 친문 친노는 격앙된 부인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당시에 불법 대선 자금 제공 사건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담당이었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시가 2억 550만 원 시계 2개 세트를 주었다라는 의혹이 당시에 제기됐었죠. 이인규 전 중수부장 회고록에는요. 노 전 대통령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고 말했다. 라고 기술이 돼 있어요.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라고도 기술돼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14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는 의혹
이인규 회고록에는 사실관계 인정에 다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박연차 회장이 아들 노건호, 조카 사위 연모 씨에게 500만 달러를 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회고록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2009년이었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9년 당시 이인규 당시 중사부장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트리거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수사 때 제기됐던 혐의들은 모두 다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쪽팔리다라고까지 얘기했었다라는 주장도 담겨 있고,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렇게 책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문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곁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의 죽음을 이용했다라고 회고록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친노, 친문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노무현 키즈로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전재수 의원님 또 오늘 마침 출연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수사받던 상황에 대해서 뭐 생생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벌써 한참 됐습니다. 결국 저 수사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셨고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도 어느 정도 수사에 책임을 지고 이제 사표를 낸 상황이었죠. 그리고 시일이 꽤 지났고 회고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책 제목을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기왕의 책 제목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그렇게 책 제목을 정하셨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책 제목을 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생각하는 대다수의 생각이죠. 대표적인 정치검사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이인규 중수부장의 주장이 뭐 사실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기획수사, 표적수사, 토끼몰이식 수사, 모욕주기 수사, 말하자면 먼지털이식 수사, 뭐 이런 수사 아니었습니까? 이런 수사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정치검사가 오히려 돌아가신 분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과연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겠냐, 이런 이제 강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사실은 수사로 인해서 수사받던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옷을 벗고 나갔는데 한참 지난 뒤에 이런 회고록을 쓴 이유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해서 그 책임이 검찰에게만 쏠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사실무 총책임자는 그 본인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검찰도 책임이 있죠.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모든 책임이 이렇게까지 검찰에 쏠리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인규 변호사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회고록을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 생각은 그러하고 그 또 이제 검사로서 잘 나가던 검사로서 그 명예를 갖다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과연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같은 더군다나 여야가 이렇게 극한적으로 마치 치킨 게임 하듯이 열차가 마주보고 있듯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공소시효나 관련된 시효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이제 와서 근데 어쨌든 그 이인규 변호사가 책을 써냈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아마 서점에 가면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족과 문 대통령의 태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유족이나 문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이인규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고발을 갖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인규 검사가 전직 검사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문 대통령이 내가 변호사로서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런 취지니까 이거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그런 언급이라고요. 그러면 문 대통령도 아예 나한테 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니까 아무리 내가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릴 건 가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수처에다가 이제 그 고발을 갖다 하게 되면 그러면 뭐 못 믿을 검찰 아니고 지금 공수처 처장, 차장 다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듭니다. 그렇군요. 노무현 재단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주장했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받았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면서 이 수사는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사실상 뭐 불가능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수사를 했던 검사로서 그 수사를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본인의 뭐 아쉬움도 이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김수경 교수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한 변호사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또 마침 그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에 대해서 매우 당시 수사할 때 오만했다라는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김수경 교수님, 이인규 중수부장 이 책에선 그 대목이 좀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예우를 다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의견서 한 장 안 냈다. 이건 사실입니까? 물론 좀 이인규 지금 전 검사의 회고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적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이인규 검사의 주장일 뿐인 거긴 한데요. 사실 저 책에 대해서 이제 이건 검사를 했었던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다,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이 이인규 검사 측의 주장이 맞섰던 것이고 사실은 그게 이상적으로는 법정에 가서 뭐가 맞는지가 가려졌어야 되는데 그 법정에 가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아예 법정에 갈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인규 검사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잘못이 검찰에 있고 검찰의 조작 수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논두렁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시계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리고 그게 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유시민 이사장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시계를 받았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조작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이고 지금도 검찰 기록을 보면 다 있는 것이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검찰의 증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다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인규 검사는 아니다.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검찰에도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그때 변호사 시절에 열심히 변호도 안 하고 의견서 한 장 내지도 않았으면서 대통령 될 때는 검찰이 다 조작한 거고 증거 하나 없이 조작한 거다라고 말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실 친노였던 세력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들을 패족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그것을 딛고 다시 세를 규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성역화되어 있어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친노 세력의 정치인들의 의견만 너무나 많이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것도 또 하나의 주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 좀 그때 상황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혹시 뭐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사실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 지금 이제 한참 지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때 상황을 이제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 보게 되면 이게 토끼몰이 수사, 모욕주기 수사, 이 먼지털이 수사, 특히 모욕주기 수사 아주 그냥 정점을 찍을 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실은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인규 중수부장 이야기는 저는 별로 말씀드릴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혹시 해당 수사 기록이 2009년 6월 당시에 발표 당시 영구 보존 기록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밀봉된 수사 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기록이 공개됐다고 손 칩시다. 그럼 그 확인을 어떻게 하죠? 그 수사 기록도 검찰의 기록인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에 와가지고 이인규 중수부장 가해자 아닙니까? 가해자가 어떻게 나서가지고 또 피해자를 또 두 번, 세 번 죽이는 이런 짓을 합니까? 확인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 짓을 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중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이인규 중수부장을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 도망치듯 출국했던 사람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입니다. 검찰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제 내 세상이 돌아왔다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인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표적, 기획 수사가 정당화되지 않고 그 책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또 검사라는 이유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도 또 이게 연결을 하면서 비판 논평을 했는데 해외에 나갔었다가 귀국을 해서 뭐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일단 그 이인규 변호사가 해외로 나간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나가기 전까지의 이제 스토리도 이 책에 조금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소개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옷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에 있게 되는데 법무법인에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 법무법인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아는 후배가 하는 이제 중소기업 홈쇼핑 쪽에 가서 또 이제
뭐 비상임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후배가 굉장히 검찰에 자주 불려다니고 조사를 받고 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책에 의하면 이인규가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다 빼라라고 하는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도 주장도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 본인의 지인들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 수사기록 지금 이제 공개할 수 있다면 아까 전재수 변호사님 말대로 진위를 한번 다퉈볼 만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쓰면서 저는 증거 없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사실은 좀 다툼의 여지의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세상에 뭐 일방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도 본인이 무죄인 것을 밝히는 여러 가지 저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뭐 2차 가해라고 하는 노 대통령 지지자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신화 속에 묻혀서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막 쏠리는 현상. 그래서 나머지 진실은 묻힌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쪽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보면 이제 논두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작업이 아니었고 당시 그때 이명박 청와대에 와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충분히 노 전 대통령이 모욕적인 것들을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책에서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전재수 의원님도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수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욕감이라는 껍질을 하나 싹 벗어내 보면 2억 원짜리 시계, 그다음에 아들의 미국의 주택 구입 자금, 또 기타 등 생활자금을 받은 그 뇌물의 사건은 굉장히 실체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어디까지 우리가 진실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또 해석이 나왔다는 것,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유시민 작가 방송에 나와서 그 2억이 넘는 시계에 대해서 받긴 받았다. 박연차 회장이 회갑을 맞은 노 전 대통령에게 시계를 선물했다. 근데 아들 노건평 씨를 통해서 줬고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내줬더니 노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시계를 망치로 부쉈다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가의 시계가 전달된 것은 맞다라는 건데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전해철 의원은 당시 변호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쪽팔리니까 시계를 뺍시다라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냈어요. 함께 보시죠. 정치검사가 나 부끄러운 줄 모른다. 어디 감히 함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입에 올리나. 노, 문에 대한 거짓 주장, 파렴치한 행태를 좌시하지 못하겠다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인규 중수부장 회고록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답방을 올 것이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때 우리 정부가 밝혔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적절한 호응도 대통령실은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호의 러브샷, 양극단의 여야 인식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중심으로 나오는 어떤 기대감 이야기부터 함께 보시죠.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 G7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의 어떤 삼각 공조를 기반으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구상,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답방도 예정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도훈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중에 한국과 일본에서
양자 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의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적절하게 호응하신다면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보니까 김수영 교수님, 일단 기시다 총리도 한국을 방문할 걸로 보이고, 그때 올 때 그냥 올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들고 올 것으로 대통령실 지금 이동훈 대변인도 밝힌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내주고 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시다 총리가 올 때 우리 국민을 좀 섭섭하지 않게 할 만큼의 응분의 어떤 좀 조치들을 가지고 와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찬반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반일 감정이라는 것은 뭐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 어떤 대화와 어떤 거래와 협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불만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이 뭐 결단을 해서 일단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만족할 만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과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사과도 망언도 다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그때 한일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될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을 때나 사과를 하는 거지 그게 진심 어린 사과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언이 계속되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사과를 받고자 하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저쪽이 우리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그제서야 일본도 우리 눈치를 볼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마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속 시원히 사과 안 하는 거 알겠고 일본의 속내를 잘 알겠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더 잘 살게 될 테야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이번 관계 복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과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호 차장이 이렇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공식 사과는 20차례가 넘는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사과문을 낭독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 정상이 소위 화합주 우호의 러브샷을 마신 것과 관련해서도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 16일 2차 만찬 당시 넥타이 풀고 한국 소주, 일본 맥주 러브샷을 했다. 마지막 술잔을 나누며 기시다 총리가 이 한 잔을 다음에 한국 방문할 때 이어가자. 개인적 신뢰의 관계가 평생 가길 바란다라는 내용도 밝혔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하며 두 정상의 논의 중에 독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며 세간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G7도 초청을 받고 한미 관계, 한일 관계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자명한 일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주말에도 야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반도 자위대 군합발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 주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 그리고 지소미아의 원상 복귀를 통해서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찬반과는 별도로 정의당의 의견이 그러한데 이재명 대표가 자위대 군합발, 자위대 한반도 진주 주둔설을 밝히는 것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일단은 정치적인 수세에 처해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 한일 정상회담을 집중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김연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거듭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위대의 군합발에 한반도가 다시 짓밟힐 수 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굉장히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이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격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 했다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굉장히 지금 이 반일 감정의 아주 자극적인 자극점을 찾아서 지금 거기에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고 또 분명한 건 한국인들에게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있죠.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저는 뭐 끊임없이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아주 뭐 일종의 그냥 계속 원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때에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이런 반일 감정을 갖고 굉장히 많이 국민들을 선동을 했고 이것에 효과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조금 이 현실 파악이 안 된다라고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관광객이 한국에서 너무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항공료가 국적기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 된대요. 되게 비싸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가 항공들이 계속 지금 노선을 늘려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일본을 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 정도면 대통령이 가서 뭐 조공 외교를 하고 왔다고 하면은 이거 무슨 뭐 물건 안 사기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조짐들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즉 역사적 문제가 물론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번에 통 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과연 통 크게 지금 일본에게 내민 것이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이제 일본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형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진행형이고 또 지금 그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라는 거 사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폭탄주죠. 예. 근데 폭탄주는 사실 한국에만 갖고 있는 고유한 이 음주 문화이기도 한데 저런 걸 양국 정상이 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의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일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통 크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수하게 일본과 했던 약속과 또 이런 것들을 뒤집는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불신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통큰 행보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화답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얕은 공격 이런 것들은 오로지 본인을 위한 방탄으로밖에는 해석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점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이 사안을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흑백 논리에 빠지다 보면 이 말이 다 맞고 저 말이 다 틀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들의 감정은 좀 다양하고 다층적이라는 거죠. 과연 제3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밝힌 이 여권에서는 문희상안이라고 표현하는 이 제3자 변제안이 맞느냐. 두 번째 한일 외교를 지난 5년간처럼 이렇게 퇴행적으로 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한일 외교를 복원하는 것이 맞느냐. 두 가지 문제. 세 번째는 이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위대가 한반도를 주둔할 수 있다라는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과연 옳으냐. 결이 다른 세 가지 논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에 이어서 말이죠. 민주당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서 정부 협박을 비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지금 현역 재선 의원한테 제가 들었는데 차라리 그런 민주당 현역 재선 의원 저한테 그러더래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집회에 안 나가고 이 일본과 관련된 메시지를 안 내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 대표가 메시지를 안 낼 수는 없죠. 예. 더더구나 이게 외교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메시지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외교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외교가 뭔지. 외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또는 뭐 친한 친구 사이에는 일방적으로 주고 또 일방적으로 받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근데 외교는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익, 실리가 없으면 더더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이 외교는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제 아주 계산적입니다. 주고받을 만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외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를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36년 동안 점령을 하면서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 지배를 하면서 자기네들 전쟁하면서 강제 동원하고 전쟁터로 끌고 다니고 탄광으로 끌고 다니고 위안부로 끌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강제 동원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독도는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과 관련해 가지고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금 봄이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퇴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자세히 보십시오.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 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어느 날 갑자기 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에 맞서가지고 기술 독립하고 수입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유럽 기업들 듀폰 같은 이런 기업도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맞서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경제력으로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일본 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이 되니까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경제력이 아닌 군사력으로 그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을 마치 중국을 봉쇄하는 말하자면 군사 동맹 체계의 일본 밑에 있는 하위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 피해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수출 규제 같은 경우는 당시 어떤 맥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일본 외교 기조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의 어떤 판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 전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은 것 등에 이제 일본이 반발하면서 수출 규제를 취했고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반발해서 또 WTO에 제소라는 카드를 썼다라는 맥락도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명예훼손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는 못할 것 같고. 이런 정정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말이 좀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은 자위대 군합발이 우리나라 한다, 뭐 진주한다. 이거는 제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소름 끼치고 불쾌한 이야기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위대 군합발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자위대는 말 그대로 일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위대 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하는 거는 일본의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면 일본 헌법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한반도 위기는 어디에서 초래가 됩니까? 일본이 위기입니까? 북한이 위기입니까? 우리나라 이 서울이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무인기 쏘고 핵은 좀 멀리 있어 보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표의 저런 선동적인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11시 5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당시 미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2대가 한반도에 전개하지 25분 전에 발사를 했어요.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하는 거죠. 죽음의 백조 오기 전에 우린 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도 북한이 좀 담은 것 같아 보여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 미사일 최대 사거리 800. 한일 정상회담 당일 ICBM으로 미 본토를 겨냥했는데 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 목표를 전향한 겁니다. 3일 만에 도발을 했고 이달 들어서 벌써 5번째. 징검다리 도발에 5일 만에 도발 다양합니다. 그리고 북한 매체가 이렇게 미사일 도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역시 ICBM 미사일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딸 주애, 김주애와 지켜보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저게 뭐 좋은 거라고 자꾸 딸을 저기 데려가는지 애 둘 아빠로서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저게 뭘 좋은 거라고 자꾸 저런 걸 보여줍니까? 저는 유튜브도 잘 안 보여주는데.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 함께 보시죠. 뜨거운 두 가지 소식. 첫 번째, 조민 씨. 아버지 조국 전 장관 북 콘서트에 등장을 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논란입니다.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ISTJ 유형이다라는 유형을 설명하면서 그 유형이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유형인가 보죠. 아버지는 내 편, 나도 아빠 편,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라는 또 애틋함을 드러냈습니다. ISTJ, 김수현 교수님, 저걸 뭐라고 하죠? 저 MBTI. MBTI, ISTJ. 그게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태양인이냐 태음인이냐 소양인이냐 소음인이냐 이거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태양인 이재마 드라마가 사상체질. 근데 요즘은 MBTI. 근데 ISTJ가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유형입니까? 아니면 ISTJ에 청렴결백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딸이 조민 씨가 조국 아버지를 청렴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뭐 ISTJ가 청렴하다라는 특징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 MBTI 많이 들어봤는데 청렴결백 단어가 그렇죠. 성격 유형이라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뭐 숲을 본다, 아니면 나무를 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지 누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대목은 잘 못 봐서 혹시 뭐 조민 씨가 다른 데서 어디서 그렇게 나온 걸 보고 얘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는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시다고 할까요? 아연하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청렴결백도 일단 좀 어폐가 있죠. 진짜 어떻게 이걸 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상당 부분이 다 유죄로 나왔고 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감옥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청렴결백을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논리주의자라는 말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일가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표창장이라는 게 입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조작했어도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를 봐서 그럼 도대체 논리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조작해서 입시에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그게 결정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면 다 죄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봐도 이상한 이야기인데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이 조국 일가 모두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좀 요즘은 살짝 무섭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어떤 뭐 양심이나 도덕, 상식 같은 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물론 아버지의 북콘서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한히 지지해주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본인 일가의 문제로, 그리고 본인의 그 대학원 가는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고 온 나라가 4분의 5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해맑게 나타나서 아버지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일부 지지자들은 가족의 일이니까 그렇게 지지해줄 수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많이 분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그 MBTI 할 때 ISTJ 유형 중에 청렴결백한 논리주의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형이다라는 보완 설명도 있긴 한데, 전 MBTI 안 믿거든요. MBTI가 틀렸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과연 두 번째 뜨거운 소식은 어떤 뉴스가 선정됐을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계속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무리한 압수수색에 있다라며 도정이 마비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이어 문서를 좀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권력에 기반한 국정 운영의 도가 지나칩니다. 무도하고 무리한 수사와 노조 탄압, 그밖에 여러 가지들은 가히 민주국가가 아닌 검주국가란 말을 들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3주 동안 경기도청의 PC 92개와 캐비닛 11개를 열고 6만 3,824건의 문서를 가져갔으며, 심지어 아무 혐의 없는 현직 경기도지사의 업무용 PC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만 뒤질 생각입니까? 역대 어느 정권, 심지어 군부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검찰권 남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한미수 대변인이 다시 한번 받아서 비판을 한 건데, 김동연 지사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서 6만 3천여 건을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의 반박도 있습니다. 검찰 측 반박도 함께 보시죠. 압수수색은 전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현 경기도청과 아무 관계없다.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라는 검찰의 입장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 지사는 일단 기분 나쁜 상황이죠. 나는 이재명 전임 지사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도정을 방해하냐라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지연이 되는 일로 만약에 검찰 주장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김동연 지사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김동연 지사가 뭐 정치인하다가 경기도지사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관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공무원을 하셨던 분인데, 공무원은 범죄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수사를 갖다 협조하기는커녕 방해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문서를 많이 가져갔나 적게 가져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법하게 가져갔냐, 그 불법적으로 위법하게 가져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돼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그 취득된 그런 문서나 증거 같은 것들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했다가 요거는 위법해, 요건 위법해, 요건 위법해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할 때 잘 써먹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